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나아졌지만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강도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내놓으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노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정책이 논란이 되면서 탈석탄,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토론해 봅니다. 함께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주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원주입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정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 에너지과학기술대학원 조철희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조철희입니다. 성풍현 카이스트 한전 석좌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성풍현입니다. 네, 우선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셨지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고 그 불만을 넘어서 지금 불안 공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성 의원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미세먼지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어떻게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려면 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그 원인별부터 분석하는 게 맞겠죠. 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밀도가 높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땅덩어리에 비해서 많고 자동차 수, 공장 수, 동물의 밀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곳에서 다 함께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공장하고 발전소 같은 데에서 특히 석유와 철강 또 시멘트 같은 이러한 분야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나올 때 이게 삭스, 낙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더스트 또 화학공장 같은 경우 철강공단 같은 경우는 VOC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산화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미세먼지 화되는 것이 굉장히 크고요. 또 이제 발전 부분에서 태울 때 석탄을 태울 때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삭스낙스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별을 우선 하나의 중요한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운송수단입니다. 우리가 약 한 300만 대 가까운 260만 대 정도 되는데 이런 경유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유차가 그것도 14년 이상 된 이런 경유차 노후 차량들이 260만 대 이상 되는데 이러한 운송수단과 또 선박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선박에서 나오는 이 미세먼지의 비율이 한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벙커 CU를 태우면서. 그래서 운송수단이 하나가 좀 있고요. 또 처음 듣는 이야기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물을 내려보내면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내려가는데 이런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가 이러한 질산염 계열하고 황산염 계열하고 결합을 하면서 질산암모늄, 황산암모늄 같은 경우 산화가 되면서 또 나오는 이런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원인을 좀 봐야 된다. 또 이걸 알고 있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 똑같이 차를 움직이고 또 공장도 또 가동을 시키고 하는데 유독 어떤 날은 미세먼지가 심하고 또 어떤 날은 또 괜찮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박 의원님, 그러면은 이게 중국 쪽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좀 더 보충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우선 미세먼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직접 배출이 있고 간접 배출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배출은 말씀하신 대로 소각하고 해갖고 직접 나오는 곳도 있지만 간접 배출이라고 하는 경우가 한 70% 정도 연구 결과.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된
부분들이 공기 중에 결합을 통해서 미세먼지 이게 이제 70% 정도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했을 때는 정부에서 이건 지난 2014년도에 처음 이제 대책 세울 때 주요 발생 배출량 기준으로 봤을 때 1등이 역시 산업 분야입니다. 38%가 이것도 작년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가 수송입니다. 그게 주로 이제 경유차, 이제 주로 이제 실생활을 보면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겠죠. 세 번째가 이제 생활에서 나오는 부분이 19% 정도 되고 발전에서 차지해서 발전에서도 이제 하다 보면 황산 뭐 등등 뭐 석탄 뭐 이런 부분에 이게 이제 전체에 차지하는 포션이 한 15%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여태 부분은 이제 미세하고 그래서 어느 정부나 이 미세먼지 대책, 저감 정책은 크게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업, 수송, 생활, 발전 분야를 이제 덩치가 크니까 이거에 대한 저감 대책들이 이제 수립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공식 비공식적으로도 국내 배출과 국외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뭐 오늘 토론을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16년 5월부터 8월 이 3개월간의 그 미 항공우주국 흔히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영향, 중국, 북한 등 외부 영향이 국외 영향이 그 당시 중간 보고서에는 48% 정도, 절반 정도가 외부 영향이 있고 국내 배출 요인은 52%. 그러니까 반반은 중국도 영향, 주변 영향이 중국이 있고, 반, 국내가 이제 그렇죠. 꼭 여기서 중국이 다가 아니라 북한 등 외부 요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최근에는 국외 영향을 어느 정부에서나 연평균 30에서 50 정도는 외부 영향으로 보고 특히 초미세, 그러니까 미세도 있고 흔히 얘기해서 뭐 2.5 PM 2.5가 초미세인데 2.5 마이크로미터 밑에 이하 요 경우에는 초미세에 대해서는 현재 60에서 80 정도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내 대책과 해외 대책을 같이 세워야 되는 그런 양방으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이제 있습니다. 인터넷에 댓글들을 보면은 사실은 미세먼지 대책에 나오는 댓글 대부분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영향을 생각하고 있고 왜 중국에다 말을 못 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지금 교수님 의원님 얘기로는 한 5대5 정도로 중국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안카께서 아까 질문을 주실 때 미세먼지 발생이 어느 날은 발생했다가 어느 날은 왜 발생 안 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고기압은 공기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저기압은 밑에서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저기압이 있는 날은 바람이 불지요. 그러니까 이 날은 안 생기는 것이고 대류가 정체되는 날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고기압 때 있을 때가 미세먼지가 주로 움직임이 없을 때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청자들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가진 몇 퍼센트가 넘어가느냐 이 얘기죠. 중국에 이제 하도 우리 정부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중국에 34개의 그 측정소가 있어요. 이곳으로부터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받고 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낙스나 삭스, 더스트 이런 것들이 몇 ppm인지 이거를 우리가 받았으면 이게 한 500-600kg가 된단 말이죠. 우리 서해를 넘어오면서 해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필터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는데 이 넘어올 때 우리의 측정소가 지금 현재 백령도하고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정을 가지고 얼마만큼 중간에서 필터링이 됐고
얼마가 발생했는데 얼마가 넘어왔는지 이런 과학적 데이터가 없으니까 지금 중국 정부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제 학자들한테 넘겨가지고 네. 이제 기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중국에 여러 가지 요구할 수도 있고 네. 그 근거적인 데이터를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우리 박완주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네. 만약에 중국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면 이런 현상은 설명할 수 없겠죠. 첫째는 청정 지역인 백령도하고 제주도, 강원도 지역에서 미세먼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만약에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발생했다면 계절이나 바람에 대한 영향을 거의 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매우 심하게 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많은 보고서에서 지적하듯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에서 겨울철에는 많게는 70%, 여름철에는 30-40%가 넘어와서 평균적으로는 50% 이상 넘어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중국을 포함해가지고 자극하지 않고 국제적 다각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세 분이 예. 다 잘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건 없는데 우리 그 하나 더 추가를 하면은 우리 나라에서 그 발생하는 미세먼지 총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1년에 32만 톤 정도 됩니다. 네. 32만 톤 되고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70% 정도, 그러니까 23만 톤이 2차, 그러니까 간접 배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스로 나왔다가 다른 거랑 합쳐갖고 알갱이가 되는 그런 2차 배출이고 이제 9만 톤이 1차 배출. 그냥 나올 때부터 그 알갱이로 나와갖고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 뭐 중국 영향이 한 반이고, 그러니까 중국, 북한 외국 영향이 한 반이고 국내 영향이 한 반이다. 그것도 뭐 정부 자료에 나온 거고 정부의 2017년에 정부 미세먼지 종합 대책 자료라는 게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그 산업체에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운송하는데 그러니까 차량 운송, 뭐 선박 운송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발전소에서도 나오고 그 퍼센티지가 다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예. 지금 이제 그 원인이 이제 반반이라고 이제 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지금 근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문 대통령께서 중국과 같이 공동으로 이제 협력해 보겠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중국에서 넘어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경유차 서민들이 이제 경유차 운행이 제한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원망이 이제 중국 쪽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원인은 중국에 있는데 왜 우리들 생활을 어렵게 만드느냐 이런 상황까지 지금 몰린 상황인데 박 의원님 지금 범정부 뭐 기구까지 지금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네네, 중국 이미. 대책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우선 뭐 국민들이야 그게 중국에서 넘어오든 국내에서 생산되든 진짜 못 살겠다라고 하는데 양방으로 다 적절하게 저는 정부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갖고 나온 자료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며칠 전 유력 우리 언론에서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미국 미 항공우주국 테라고 아쿠아라고 하는 이제 위성을 쏴서 이런 지도를 제공을 하는 데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2월 26일 날은 우리 한반도가 보시다시피 깔끔합니다. 28일 날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나가고 나서 이 사진을 그대로 지금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이와 관련돼서 우리 중국 외교부 대변인께서 한국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서울에 초미세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베이징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근거를 갖고서 반박, 중국 책임이 없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이러한 객관적 현재 갖고 있는 이런 흐름이
100%는 아니지만 영향을 줬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2번에 걸쳐서 지금까지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의제는 장관급에서 논의를 했는데 2번에 걸쳐서 정상급 회의에서 의제화했고 이번에 이제 뭐 장기간 되면서 다시 한번 중국하고 공동 개발을 하자. 다 모든 책임이 니네가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일본 정부에서 그런 우리 때문에 피해가 본다라고 하면 이 구도를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고 최근에 뭐 청천 프로젝트니 실제로 그런 협약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기술 개발도 하고 원인 분석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국내 대책은 국내 대책대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32만 톤 정도에서 22만 약 30%를 저감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얼마 전에 최근에 다시 수정해서 5%를 더 저감하는 그래서 며칠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그 저감 법안들이 8개가 통과됐는데 그 중에는 보호도 있지만 그야말로 좀 작은 뭐 수송 부분이라든지 제한들이 좀 강화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거는 중장기적 효과가 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원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영향이 있는 거 분명히 맞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게 계절별로 기단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양쯔강 기단이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기단이 와서 우리가 더운 거고요. 가을에는 오우츠케가 주는 기단이 또 내려오고 겨울철 같은 경우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오는데 이 봄철에 주로 많이 날 때는 왜 저런 얘기를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왜 그러냐면 양쯔강 기단이 밀려오면서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거를 밀어내가지고 우리 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베이징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스쳐 지나가겠지만 그래서 이건 기단에서 오는 그런 흐름에 우리 쪽에 온 영향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아마 기단 얘기라면 반박을 못 할 거예요. 중국 정부가. 그래서 중국 정부의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쪽에 오는 것은 뭐 틀림없는 일이죠. 근데 저거를 좀 더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하고 과학적으로 잘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그 법들이 이제 통과되고 그러는데 이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법 이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비비도 있고 또 이 재난에 속하는 거로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바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을 해서 이러한 그 원인별로 바로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둘러야 합니다. 네.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했던 미세먼지 저감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미온적으로 했다고 봐야죠. 예를 든다고 한다면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손을 댈 수 없이 이렇게 좀 방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발전소 같은 경우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소수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싹스와 낙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지요. 이미 우리 지역에 있는 서부발전은 1호기에서 4호기 같은 경우는 싹스를 10ppm 이하로 한 7ppm 정도 나오는 정도로 해서 굉장히 청정한 이런 상태로 지금 현재 만들어 놓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예를 들면 석유화학, 철강, 다른 모든 부분에 이렇게 가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 약 한 1,000만 대 가까운 디젤 자동차들이 있는데 노후화되어 있는 연식이 오래된 거, 2005년 이전에 나온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DPF라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저감 장치 같은 거를 우선적으로 정부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폐차 예산으로 1,400억밖에 설정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빨리 조속히 실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하여튼간 미온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제 갈수록 우선은 기준을 미세먼지든 초미세먼지의 기준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 낮췄죠. 국제적 수준으로 낮췄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생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한 예전 기준으로 하면 한 4.5배 이상 발생할 거다. 동일하게 그 옛날 기준으로 한 거 말고 신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계속 이제 국민들은 이제 불안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까지 약 7.8조 정도를 들여서 미세먼지를 투여한 예산을
연도별로 계획을 했고 얼마 전에 IMF에서 와서 뭐 그보다 조금 많은 9조 정도는 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줬는데요. 저는 본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대책에서 아까 말씀 발전 부문, 산업 부문, 수송 부문, 생활 부문 이런 부분을 사실은 18년도에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당장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발전 부분 저는 맞습니다. 30년 된 노후 그거 폐기하는데 그걸 좀 더 빨리 폐기해도 동시에 폐기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충남에서는 발전기 반 이상이 충청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보령 1, 2기 같은 곳은 빨리 실제로 연구 결과도 발전기 발전량을 줄였을 때 줄어드는 효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하고 다만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1950년도 런던 하면 스모그 이게 석탄이다. 그러니까 석탄을 규제하는 엄청난 규제들을 강하게 했고요. 40년도에 LA에서는 그야말로 그 로스앤젤레스 자체가 자동차 배기가스 때문에 광화학 이 스모그다라고 해서 이 가스 배기를 정말로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최근까지 휘발유나 뭐 가스 등등에 대해서 3배, 4배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청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이 진단이 된다면 국내부터라도 사실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거는 LPG 가스 보급을 다 열어주겠다 뭐 이 정도인데 근본적으로 경유차가 3번째로 문제가 된다면 저감 장치를 과감하게 하고 언제까지는 일몰을 해서 최소한 그런 숫자를 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반복된 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정부 대책 중에서 가장 이제 강도 높은 대책이 노후 화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시키겠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VCR을 좀 보고 또 토론해 보겠습니다. 고농도시 석탄 발전 80% 상한제약 대상을 현재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 석탄 발전 2기는 추가 조기 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으로 도민에게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어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2020년까지 조속히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당장 지금이야 모르지만 여름 오면 에어컨 없으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저희 같은 매장에서는 이제 전기 부족해서 정전 걱정이 좀 되죠. 정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노후 화력 발전소가 조기 폐쇄될 경우에 당연히 충남도나 뭐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전기세를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성 의원님, 지금 지역구에 아마 화력 발전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기 폐쇄는 지금 서둘러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석탄을 아닙니까? 덜 떼면 최고 좋은 방법이지요. 네. 그래서 뭐 노후화된 거를 우리가 더 개량한다든지 신규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화석 연료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대체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정부가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전기세 인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걱정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로 이걸 좀 잡아주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전기가 생산되고 있는 지금 그 상태를 이야기한 건데 지나간 과거 3년 동안 추이를 본 겁니다. 원자력이 30%에서 지금 23%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금 탈원전 정책에 의해서 지금 현재 원자력을 자꾸 축소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원자력이 많을 때는 40%, 42%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전기 생산량에. 그러다가 근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추락하는 이런 그래프를 좀 보고 계시고 석탄이 이제 한 2% 이상 올라가고 나머지를 또 LNG에서 나가는데 석탄이나 LNG 같은 경우는 다 화석연료입니다. 이걸 태우면서 다 미세먼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탈원전 정책이 과연 적정한가? 이 정부가 지금 탈원전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미세먼지하고도 관련되고 전기 요금하고도 관련되고 산업 경쟁력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미세먼지를 다룰 때 함께 정책적으로 봐서 국가의 전환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원전의 비율을 좀 높여가면서 우리가 이 석탄에 대해서 노후 화력 또 그보다 좀 덜한 거라도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조 교수님, 실제로 그동안에 이제 석탄 화력 발전 발전량이 증가했습니까?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원전 비중이 떨어뜨려졌고 석탄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일종 의원님께서 아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나라 발전소는 굉장히 클린한 발전소입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지금 미세먼지가 곧 화력발전소와 직결된다는 그런 생각부터 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PM25, 2.5 마이크론 언더사이드 PM 배출 원을 보면은 60, 70%가 다 산업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산업이 5%입니다. 그리고 국내 화력발전소 발전 설비가 37기가와트인데요. 30년 이상 노령화된 화력발전소 10기를 다 합쳐도 3.3기가와트예요.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10기를 다 다운시켜도 미세먼지 제거 효과는 0.5%입니다. 만약에 노후된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려면 보다 다른 효과까지 더 고려해가지고 다운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렇게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산업 부분입니다. 산업 부분은 화력발전소의 대량 보일러하고 틀리거든요. 중소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규제 그리고 효율이 높은 에피션시가 높은 신버너를 공급해주는 정책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화력발전소를 다운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만약 계획대로 6기를 다운시키더라도 작년 기록적인 폭염이 일었을 때 6기가와트의 예비 전력이 있었습니다. 화력발전소 13기죠. 그리고 6기를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거의 여름철 피크 전력에는 영향을 못 줍니다. 따라서 이 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은 미세먼지와 굉장히 조금 관련되지만 범위로 봤을 때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충분히 폐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사실 조금 저희는 이제 화력발전소가 그동안에 이제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미세먼지 대책을 나올 경우에 가장 먼저 하는 게 80% 가동을 이제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 얘기는 큰 영향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화력발전소를 다 멈추더라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0.5% 이하고요. 데이터를 갖고서 말씀드릴게요. 보완해서 말씀하세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진짜 누구 마녀 사냥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모든 요인이 있는데 아직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32만 톤 중에 산업 분야에서 이제 14년 배출 기준으로 보면요. 산업 분야가 38%인데 이게 12만 3천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수송 분야가 28%인데 이게 약 9만 톤을 생산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에서 나오는 거 아까 이게 6만 1천 톤 정도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건 실제 4만 9천 톤 정도가 이게 이제 기준이거든요. 요걸 기준으로 해서 뭐 19년도도 비슷합니다. 이제 이 배출량을 말씀드리면 프로테이지가 비슷해도 이걸 22년까지 그 프로테이지만큼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한 가지 더. 그래서 발전소도 줄여야 되죠. 근데 이게 주범이다는 아닙니다. 산업으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공단 지역에 더 뭐 많이 초미세나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백령도 같은 데는 외부 요인이 좀 더 강한 거고. 최근 자료를 보면요. 이런 거예요. 2016년도에 석탄 발전 미세먼지량이 3만 679톤이었어요. 근데 2018년도는 22,869톤 잠정합계가요.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발전량은 2016년도에 213 TWH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213이라면 2018년도에는 238. 그러니까 발전량은 늘었는데 미세먼지 양은 오히려
높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저감 장치도 하고 탈황 장치도 하고 이게 여느 제3세계하고 좀 다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약 15% 정도를 전체 양 중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년 이상 된 발전소는 조기에 폐기하는 게 맞다. 다만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렇게 하면 혹시 전기료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또는 뭐 블랙아웃이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비율을 항상 한 120% 잡는데요. 이게 동시에 뭐 9기를 다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당진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를 조금 같은 화력이지만 LNG 발전소로 전환. 그래서 그렇게 가동이 되면 믹서하는 데 있어서는 블랙아웃이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계획하지는 않고 있고 8차 수급 계획도 그렇게 잡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에너지가 5%라고 그러셨어요. 네, 예. 근데 제 데이터는 15%입니다. 15%. 그리고 15%로 계산하더라도 그 맥시멈 잡아봤자 1%이기 때문에 우리 박 별 효과가 의원님도 없다는 그 겁니다. 데이터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같은 데이터를 말씀하시고 지금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우리가 LNG가 석탄에 비해서 상당히 청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주범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가 하면 너무 깨끗하니까 이거 청정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온실가스도 사실은 뭐 CO2 배출량이 석탄보다 LNG가 반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메탄가스가 또 나와요. 그것까지 따지면은 영향이 같아요. 그러니까 석탄하고 LNG하고 같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뭐 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뭐 석탄보다 미세먼지가 8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이터를 보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거기에 그 전환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질소 산화물이 나왔을 때 거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은 그게 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환계수라는 걸 갖다 우리나라는 EU보다 10분의 1을 작게 잡아요. 10분의 1을 작게 잡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EU랑 똑같이 하면은 8분의 1이 아니라 거의 한 반이에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배출량이 그 LNG가 석탄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좀 낫긴 난데 또 여기에 또 무슨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석탄 발전소는 대부분 다 해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석탄을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LNG 발전소는 대부분 다 저희 도시에 있어요. 근데 도시 주변에 있죠. 그죠. 근데 그걸 갖다 그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한 20km 떨어지면은 그 농도가 한 4분의 1을 준대요. 그러니까 20km 떨어진 석탄 발전소가 바로 옆에 있는 LNG 발전소보다 미세먼지 영향을 갖다 덜 주는 거예요. 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LNG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LNG 청정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그다음에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고 그러니까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니까 그 온실 효과도 많이 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정부는 내가 보기에는 석탄 줄이고 원자력 줄이고 이렇게 해서는 지금 늘리는 게 전부 LNG예요, LNG. 그다음에 그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서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이러잖아요. 풍력 태양광이 우리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가 나고 바람이 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맞춰서 뭘 지어야 되는 거면은 LNG 발전소를 또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교수님 얘기 들으면은 저희가 그동안에 알았던 게 이제 석탄 화력을 지금 LNG로 다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LNG 상대적으로 청정한 에너지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LNG에서도 지금 미세먼지가 석탄 화력 거의 버금가게 그러니까 반 정도 반 나오는데 정도 그 나온다고 영향은 한 2배 정도 된다. 또 오히려 도시 주변에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저도 한 말씀 네.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요. 마치 석탄하고 LNG하고 동급은 아니고요. 50% 지금은 정부에서 30% 20%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처럼 분명한 거는 석탄보다는 LNG가 반 정도, 뭐 교수님 주장대로라면 반 정도의 저감 효과는 있는 건 분명하고요. 다만 모든 에너지, 연료 에너지를 했을 때 100% 뭐 미세먼지나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뭐 풍두 그거만
건설할 때는 항상 뭐 환경 파괴나 뭐 이런 부분들 우려 있듯이 가장 낮은 단계의 그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지 LNG가 그러면 석탄하고 같으냐 이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 정도. 근데 이제 실제 개수로 하면 뭐 8분의 1이 아니라 50% 정도의 저감 효과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LNG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비싸죠. 그러면은 이 전기료도 석탄은 영향이 있을 한 것 같은데. 65원이라 그러면은 예. 근데 LNG는 한 15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LNG 우리가 굉장히 그 고온에서 터빈을 돌려야 되는데 그 기술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부 수입입니다. 국산화율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워요. 원자력은 95%, 99% 뭐 이 정도 되는데 왜 그런 막대한 외화를 주고 외국에서 저희 LNG 발전소 사오고 저도 이제 LNG를 뭐 이렇게 하면 또 오해를 하시니까 뭐 국산화율 온전한 거 알고 있는데요. 하다못해 화력발전소에 있는 터빈도 국산화율이 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모방하고 뭐 이렇게 기술 혁신을 해야 되는 거는 다른 영역이고요. LNG가 만드는 모든 거가 뭐 다 이렇게 수입산이라고 하는 거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원전이 95%다 저기다. 그 로열티는 아직 웨스턴사에다가 우리나라가 주고 있잖아요. 기술력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이거를 팔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그거는 때문에. 지금 좀 지난 얘기고요. 네. 지금은 전에 뭐 95% 그래갖고서 우리가 뭐 국산화 못한 게 뭐 세계의 기술이라는데 그것도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네. 100%라고 얘기해도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우리 성 교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시청자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 미세먼지를 따질 때 PM10, PM2.5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이런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몸속에 지니고 있는 이 코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코털에 묻어있는 점막이 있고 그래서 이 PM10은 우리가 들이마셨을 때 코털이 걸러낼 수 있는 미세먼지의 사이즈 이렇게 하고 PM2.5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 코털의 점막이 이제는 걸러내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정책적 측면을 좀 봐야 합니다. 이 LNG 얘기를 하셨는데 이 LNG는 카타르나 이런 중동 국가에서 나올 때 그 가스를 축출을 하면서 거기에서 황성분이나 질소 성분들을 제거를 많이 하고 오지요. 네. 9% 98% 이렇게 제거를 하고 오기 때문에 청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태울 때 초미세먼지 더 많이 나옵니다. 초미세먼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성 교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굉장히 맞고 이제 우리가 밸런싱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LNG도 적게 태워야 되고 석탄도 적게 태우면 무슨 대안이 있을까? 그게 이제 바로 원자력이라는 거예요. 풍력이나 또 솔라 에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성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대체의 에너지가 또 나와야 돼요. 네. 그때 LNG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키고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는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큰 설비고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LNG의 발전소는 쉽게 셧다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가도 문제도 있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원자력에 비하면 엄청난 미세먼지가 여기 나오지요. 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 건강의 요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가 볼 땐 그래도 가장 국가에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동의해서 한 말씀만 드리게 자료를 근거로 해서요. 제 주장이 아니고요. IEA라고 하는 최근 자료를 보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에너지 믹서라고 합니다. 원자력, 뭐 화력 발전, 수력, 신재생. 자, 우리가 원자력을 제일 많이 지금 쓰고 있는 데가 프랑스죠. 지금 이제 77%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절대적인 양은 미국이죠. 예, 그렇죠. 프랑스가 이제 믹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77%임에도 불구하고 석탄이 2%고 LNG가 3.5%입니다. 우리나라 LNG는 이제 뭐 3%대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낮다라고 하는 6.6%.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나름대로 우리 원전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여한 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36% 정도고요. 석탄이 한 29%인데 발전량으로 보면 뭐 비슷하게 이렇게 해왔는데 그 영국을 한번 볼까요? 원전이 25년 기준 모두
원전이 20%예요. LNG가 아까 얘기했던 석탄이 22%고 LNG가 29%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23%입니다. 이런 모델이 있는 거고요. 독일을 한번 볼까요? 독일은 원전이 2010년도에 22%에서 2015년 14% 줄어든 거는 메르켈가 제일 먼저 후쿠시마 터지자마자 이제 하고 석탄이 43%하고 LNG가 9.7%하고 신재생에너지가 2.7%.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그러면 잠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으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산가스 태양열 개발하고 또 화력 발전이랑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탈원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화력발전소와 경유차 증가라고 할 수 있고 원전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미세먼지라는 재난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보셨듯이 이제 미세먼지가 늘어난 것이 석탄 화력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그래서 곧 탈원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탈원전하고 미세먼지하고 지금 관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있다고 봅니다. 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따지면은 그게 부분이 작지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이 초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장 지금 밀어붙이는 게 뭔가 하면 원자력 발전소 건설입니다. 그 사람들이 2030년까지 지금 40몇 개인데 150개까지 짓겠다. 150개까지 거의 해마다 10개씩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그다음에 또 미는 게 지금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중국이 전기차와 원전 그걸 해갖고 어떻게 이 기후, 미세먼지 이런 문제 갖다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탈원전하고 이 미세먼지 증가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주범은 LNG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미세먼지를 볼 때 지금 발생원만 계속 강조하시고 계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많은 부분이 외국에서 오는데 외국에서 오는 기원은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로 발생된 미세먼지도 있고요. 그러면 그 자체 내로 발생된 미세먼지는 주범은 삭스, 낙스에서 기인한 거란 말이죠. 그것도 화석연료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화석연료를 태워서 CO2를 발생시켜서 나타나는 게 미세먼지인데 지금 우리가 원자력 조금 줄였다고 해서 그게 미세먼지가 확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기후변화를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되는데 IEA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첫째는 좀 전에 제가 강조드렸듯이 에너지 절약 기술입니다. 메인 소스인 산업 부분에서의 미세먼지 줄이고 에너지 줄이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원자력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카본 캡처 기술.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기술들은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제어하고 원자력 기술도 포함되겠지만 제하고는 먼 뒷일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탈구 절약을 쓸 때 적절하게 써야지 확 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에너지 믹스는 이런 것이 다 고려해서 우리 산업 현장의 파급 효과가 가장 적게 하면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믹스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문을 가지는 게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복합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원전 비중이 굉장히 감소가 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좀 불확실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 이제 바람이나 태양이 아주 땅이 넓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커버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럴 경우에 이렇게 급격한 탈원전이 과연 그런 에너지 수급을 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좀 의문도 좀 생기고 그래요. 전기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팩트만 확인할게요. 교수님한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을 해서 원전 양이 가동을 중단시켜는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짓는 거에 대해서 이제 20년 뒤에
만들어낼 그 원전을 뭐 공론화해서 했을 뿐이지 절대량이 엄청 줄었나요?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줄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니, 예. 기본으로 이제 메가와트가 있으니까 우리 저 뭐야 7%가 7%. 예, 우리 저 성일종 그렇죠?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게 원자력이 줄은 겁니다. 이게 파란 거. 예. 그래갖고서 퍼센티지로 하면은 그러면 전체 믹스하는 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믹스가 예, 우리 지금 원전 포션이. 원전 포션이 한 작년에. 20 몇 프로입니다. 23%. 23%죠? 예. 23%. 전에는 40%까지 갔었습니다. 36%. 통상 이제 36% 정도 하고 예. 시설은 다 돌리는 게 아니니까 예. 정비도 해야 되고 뭐 석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이제 기존. 가동률, 그러니까 원전 가동률이 전에는 90%였는데 네네. 그게 작년엔 65%였어요.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세워서 생길 수 그래요. 있죠. 세워서. 그렇죠. 세임 세워서. 문제도 있고 예. 있는 거를 일부러 세우잖아요. 정비를 위해서 기본 정비 기간도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게 포함이 되면 예.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고. 전에는 이렇게 연료를 교환하기 위해서 보통 한 달 이렇게 좀 세우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는-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뭐 지금 수치가 믹서상으로 23%고요. LNG가 높아졌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이제 쭉 데이터를 말씀한 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나라가 망하느냐? 이게 다 앞서서 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에서 에너지 믹서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23%면 프랑스 다음으로 많은 나라예요. 그죠? 에너지 믹서상으로. 절대량이 아니고. 그리고 LNG로 보면 우리가 차지하는 포션이 일본은 39%고 우리는 아직 두 자릿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LNG로.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스팟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당장 이 정도 들어가서 있는 원자력에서 나오는 이런 거를 그건 최대한 20년이든 있는 동안은 가동을 하고 하는 건 맞고요. LNG는 다만 한 말씀을 LNG를 전환하면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18년까지는 과잉이 됐었어요. 이 시설 투자가. 왜냐하면 원래 목적은 스팟 물량이었어요. 피크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막 돈이 되니까 졌는데 실제로 많이 시설량이. 근데 전체 차지하는 포션은 외국에서 최고 낮은 데가 프랑스가 3.5%인데 지금 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아직은 이게 이제 LNG가 과잉이다. 전체적으로. 네, 우리 성 의원님 좀 말씀 먼저.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네. 예. 왜 그 나라를 따라가려고 그럽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영국은 자기네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석탄, LNG 이런 거 다 없애고 오로지 재생하고 신재생하고 원자력으로만 하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서 움직이고 그게 있고. 미세먼지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목표가 그거예요. 기후 때문에 그 목표를 잡은 거예요. 기후 때문에 지금 그 포션을 갖다 다 바꾸고 원자력하고 재생으로만 가려고 원전하고 그러고 친재생으로 간다는 거죠. 독일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독일은 잘못된 나라입니다. 에너지 정책이 잘못된 나라입니다. 그건 아주 명백해요. 그래서 독일이 지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그러지만 독일은 에너지 정책이 잘못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왜 독일도 하는데 우리 못하느냐. 그걸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 독일 정말 잘못된 겁니다. 네. 일본은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은 지금 다시 그 후쿠시마 나고 난 다음에 다 문 닫았다가 지금 9개가 다시 돌고요. 지금 2030년까지 자기네들 전기의 20 내지 22%를 갖다가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원래 예전에 네. 25%였어요. 예. 근데 그 정도 하시고요. 완전히 예, 제로 성 의원님 있다가. 말씀 지금 좀 우리 죄송합니다. 박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프랑스 예를 드시는데 제일 우리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좀 봐야 돼. 기후적 조건, 프랑스의 기후적 조건, 그다음에 지형적 조건, 또 자본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기준적 조건들을 봐야 될 텐데 이런 게 틀립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이런 걸 해도요, 이제 개활지가 넓고 이 자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낮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똑같이 대비하시는 거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프랑스는 수밖에 안 보여요. 그다음에 신재생. 지금 이제 우리가 원자력 같은 경우가 분명한 데이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전력의 생산 비율을 차지할 때는 한 42% 같고요. 지금 23% 정도에 와 있는데 이 내려온 것만큼 화석 연료를 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오는 싹스와 낙스의 양을 환산해서 계산하면 미세먼지 양이 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주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는 무슨 대안이 없다. 또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전 세계가 조금 줄였지요. 후쿠시마 사태 같은 경우를 보면서. 근데 후쿠시마 사태도 우리가 지진 때문에 이 사고가 난 게 아닙니다. 쓰나미 때문에 왔는데 그때 비상발전기가 물에 잠겨서 못 쓴 거예요.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하에 있었던 발전기를 이제 위로 올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다시 복구해서 지금 자꾸 비율이 올라가고 있고 독일도 7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으로 가면서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 교수님,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지정학적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예. 독일, 일본 등등을 언급하셨는데요.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그리드가 유럽하고 다 맞물려 있고 맞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또 그리고 메탄 가스가 내추럴 가스가 원활히 공급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한국하고 일본은 약간 틀리죠. 그래서 리뉴어블 에너지 리소스도 거의 우리는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신재생 에너지원이 없다는 거죠. 빛이 강하거나 바람이 세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탈석탄하고 탈원전하면은 미세먼지 이거 어떻게 해결되나요? 그러니까 적정한 어떻습니까?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원자력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석탄을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높이면서 그 믹스를 적당히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려고 기후변화 때문에 노력하려고 계속 해야 되지만 그 미래 일입니다. 따라서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화력 발전이 어우러져야 되고 지금 중심으로 다뤄야 될 것은 단기적인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존의 산업 현장에서 아니면 기존의 발전 시설에서 아니면 다른 어떠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일 것인가. 기후 변화에 의해서 외국에서 넘어오는 것은 국제 협력으로 해결하고 할 수 있는 내부 분야는 내부에서 우리가 법률을 정하든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믹스는 제가 봐도 적정한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토론 아주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하고 이제 미세먼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연관성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기후 변화도 연관성이 있고 에너지 부분도 아무래도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토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왜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냉철한 판단과 적극적인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열린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